네, 기초이론과정 14번째 강좌는 기초서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등이죠. 우리가 13강을 통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공부했었습니다. 25조였었고요.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바로 이어지는 26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25조가 중개 의뢰받았을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적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야 된다. 이미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의무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 구체적 내용이 26조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26조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당사자 간에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즉 거래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과 같은 거래계약 체결의 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하여 성사된 법률행위라면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 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을 해야 한다. 근데 앞서서 보셨던 25조 3항은 중개가 완성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적에는 함께 무엇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죠?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것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두 가지를 일단 비교를 해보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이동점 분석을 먼저 해볼 건데 그러면 두 서식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작성 시점이 같습니다. 둘 다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개 완성 시 작성해야 된다는 점 비교해 보면 전속 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 작성하는 것인가요? 의뢰인과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겁니다. 중개계약 체결 시. 그러나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당사자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작성하는 점에서 전속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의 작성 시점에 차이가 있죠. 두 서식은 작성 시점이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부해야 할 대상이 같습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둘 다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었던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누구에게 교부하는 것이었었어요? 전속중개 의뢰한 일방 의뢰인에게만 교부해 주면 되는 거죠.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고 언제나 중개계약이란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한 의뢰인 간의 계약인 것이니까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예외도 없이 두 부 작성하면 됐었다고요. 의뢰인에게 교부할 거 하나, 내가 보존할 거 하나. 그러나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두 서식의 공통점을 방금 전 시간에 보셨죠? 동일한 방법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는 점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차이점입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의 차이점은요. 보존 의무 기간이 달라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요.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해야 할 의무 기간이 5년입니다.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인데 여기서 서식 보존 의무 기간을 좀 묶어 정리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교부해야 하고 교부했으면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서식 보존은 3년 보존이 아니면 5년 보존이에요. 1년 보존, 2년 보존, 4년 보존, 6년 보존해야 된다는 게 없고 3년 보존 아니면 5년 보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울 것도 없는 것이 거래계약서만 5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존 의무가 있다면 이 법에서는 다 얼마예요? 3년이죠. 3년. 전속중개계약서 얼마 보존해야 되겠어요? 3년 보존해야 되겠죠.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인데요.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할 확인설명서는요.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해야 할 규격화된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단순히 법정서식이 그냥 하나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려 4종 세트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1서식, 2서식, 3서식, 4서식 이렇게 4가지 법정서식이 있어요. 1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이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서식은 토지 확인설명서입니다. 확인설명서 4서식은 임목, 공장, 재단 및 광업, 재단 확인설명서인 것이고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한 그 대상물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1, 2, 3, 4서식 중 어느 하나의 서식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는 달리요. 이 거래계약서요. 거래계약서는 지금도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써야 할 법정서식 자체가 마련되어 있질 않다는 것이죠. 계약서 서식은요. 4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47페이지 중간쯤에 거래계약서의 서식이라고 하는 본문을 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어떻게 해요?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현재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본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인데 지금 읽어본 문장이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도 국토부 장관이 의무 위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직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만일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해서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권장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써야 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확인설명서와 함께 거래계약서를 작성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써야 할 규격화된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그 거래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은 기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만큼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22조를 통해서 9가지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3번입니다. 보시면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나열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열되어 있죠.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즉,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사자 인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계약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언제 이 거래가 성사되었는가 하는 문제요. 또 세 번째는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 즉 소재지, 면적, 토지라면 지목, 건물이라면 용도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건의 표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 금액 등입니다. 즉 총 거래 금액이 얼마고 계약금 지불 시기 금액, 중도금 지불 시기 금액, 잔금 지불 시기 금액 등을 당사자 합의한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재를 해줘야 하겠죠. 또 다섯 번째는 물건의 인도 일시, 이행의 시기를 당사자 합의한 바에 따라서 기재하도록 하라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잔금 지급일과 동시행 관계로 물건을 인수받고 등기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부동산상의 어떤 물적 부담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말소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또 인수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권리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만일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계약이었었다면 그 해당 합의된 조건이나 또는 기한에 관해서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건마다 함께 작성해야 되는 게 뭐였었다고요? 확인설명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함께 기재를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법이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기재하라고 정한 이 8가지 내용 외에도 그 밖에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 내용, 개별 약정이 있었으면 그러한 사항들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세 공과금의 부담을 어떻게 한다는 등, 매도인의 과실기속의 범위를 어떻게 한다는 등, 또 부합물, 종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된다는 등 이런 것들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기재하도록 해야죠.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약정이 있었으면 그 약정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양의뢰인들이지만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적에 함께 작성하는 확인설명서와는 달리 거래계약서는 써야 할 규격화된 법정 서식은 없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든 주택임대차계약서든 상가교환계약서든 간에 거래계약서에는 중개완성 시 반드시 9가지 내용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9가지 내용이 모두 기재가 된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서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5년간은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의 이 9가지 내용이 그저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여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9가지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할 적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이런 거 작성해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자,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거죠. 근데 단순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교부 의무 위반, 5년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6월의 범위 내에서 등록관청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해 줬거나, 즉 다운 계약서 등을 써줬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말하면요,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요, 제대로 안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서 안 썼다고, 안 줬다고, 5년 보존 안 했다고 등록관청이 나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어요. 해봐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의뢰인이 요청했다고 해서 다운계약서를 써주거나 이중계약서를 써준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 의무 이행은 제대로 안 할 것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또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무를 보셨고요.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서 48페이지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라고 하는 단원 넘어가죠. 공인중개사법 29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9조에 있는 내용인데, 공인중개사법 29조 조문의 제목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본윤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인중개사법 29조는요 1항과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9조는 1항도 있고 2항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2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임에도 1항과 2항은 그 적용 대상, 법적 성격 등에서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유의해서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입니다. 즉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 이것이 29조 1항에 의해서 규정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29조 1항은 그 조문의 문장의 출발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위를 유지할 의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수행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고용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 누구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준수되어야 할 의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었던 개별적 의무 중에서 그 적용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의무를 보신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인장등록 의무였었죠. 인장등록 의무가 그랬었는데, 오늘 29조 1항의 품위유지 의무, 신의성실로 공정중개할 의무도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됩니다. 저들은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랬는데, 신의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민법에서도 들어보시는 말이죠. 민법은 무려 11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1000개가 넘는 조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민법 1조가 법원을 말하고 있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는 말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민법 2조 1항이 이 말 하잖아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이어지는 민법 2조 2항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즉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의 대원칙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했어요. 신의와 성실로 어떻게 중개하라고요?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상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 의사, 판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가 갖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의사, 약사는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쪽으로 노력하면 될 뿐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수임받은 그 당사자를 법정에서 보호, 변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 행위는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그랬죠? 그런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만나는 거래 당사자는요, 언제나 예외 없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토지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은 싸게 사려고 할 것이거든요.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조건 교섭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어느 한쪽 의뢰인에게 편파된 중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겠죠? 양 의뢰인을 동가치로 공평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많은 의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준수규범이 되는 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준수규범이 되는 의무가 무엇이냐라는 문제 속에서 신의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29조 2항은요.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비밀을 준수할 의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2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비밀 준수 의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은 하나하나 개별적 조문의 문장이 그 주어를 어떻게 구성하여 출발하고 있느냐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조문의 적용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문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적용 대상이 되는 조문이겠죠. 또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종별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인지는 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조문은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가는 조문이 있습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그랬었고요. 14조에서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에서 그랬었죠. 범위를 더 좁힌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가는 조문이 있어요. 기본윤리 1항이 그랬었고요. 저 앞에 인장등록 의무가 그랬었죠. 그런데 입법자가 이렇게 문장의 주어를 통해 해당 조문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어떤 조문은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모두 이 조문을 적용시켜야 하겠다 하는 조문도 있을 것이잖아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때 입법자가 조문을 만들 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입법을 하면 누구 부르다가 지쳐버려요. 문장이 너무 난삽해지죠. 그러니까 간결한 명확한 입법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특정한 조문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사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조문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은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이 등 한 글자 속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사원 다 등 속에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비밀준수 의무는 같은 29조상의 의무이지만 소속 공인중개사까지만 준수 의무가 있는 이 의무와는 달리 중개보조원도 준수해야 한다는 거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준수 의무는요, 중개보조원마저도 준수해야 할 의무이지만 비밀준수 의무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준수의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나마 불공정하게 중개를 해도 되거나 불성실하게 중개를 해도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예외도 없이 언제나 성실하게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비밀준수 의무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예 그 예외를 29조 2항은 말하고 출발합니다. 29조 2항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가거든요. 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 이행에 따르는 보호법익이 비밀을 준수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 비밀 준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확인 설명 의무 먼저 배우셨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죠. 그런데 건물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있는데 건물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금 내가 팔려고 하는 이 건물에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비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밀을 준수하면 매도인을 향해 비밀 준수하였으나 매수인을 향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결론이 생기죠. 그때는 확인설명 의무가 앞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랬으니까 꼭 공인중개사법 관련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밀을 요청받은 사항이 탈세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었고 지금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질의를 하여 답변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어디 선서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신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비밀 준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비밀 준수 의무는 29조 2항이요. 두 개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직을 떠난 후에도요.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비밀 준수 의무가 갖는 특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하였어도 중개업을 영위할 적에 의뢰인으로부터 체득한 비밀은 계속하여 준수해 주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표 쓰고 나왔어도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고됐어도 중개업에 종사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체득한 비밀은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이것인데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행정형벌 중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됩니다만
오직 비밀준수 의무 위반만큼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네요.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말은요, 피해자의 불처벌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법하게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요구했었던 의뢰인이 저 개업공인중개사가 내가 요구한 비밀을 누설, 발설한 거 아주 괘씸하고 섭섭합니다만 나는 그로 인해서 저 개업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원치 않으니 처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선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했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의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많은 위반 행위 중에서 오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하나만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품위를 유지할 의무,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9조가 1항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예요. 비밀을 준수할 의무, 공인중개사법 29조가 2항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를 인정받고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그래서 민법에서 또 선, 관, 주의 의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분명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단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교재에서 확인해 보면 48페이지 1번의 괄호 2번 보세요. 48페이지 1번의 괄호 2번 보시면 거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그 밑에 본문의 해설을 보면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유사한 측면에 근거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대법원 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 논거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계약은 민법 중 위임계약과 유사한 위임 유사의 비전형 계약이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비전형 계약을 다른 말로 무명계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비전형 계약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전형 계약이겠죠. 그러면 비전형 계약을 무명 계약이라고도 한다고 하니 전형 계약은 다른 말로 유명 계약이라고도 하겠죠. 계약을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구별하는 기준은요,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민법 채권편에는 14가지의 계약이 규정되어 있죠. 그 민법에 규정된 14가지의 계약을 일컬어 전형계약, 유명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현상광고, 종신정기금, 이런 거 다 전형계약이죠. 그런데 보험계약, 민법에 없어요. 비전형계약이겠네요. 운송계약, 민법에 없습니다. 비전형계약이겠죠. 학원 강의계약, 교재 출판계약, 수강계약, 민법에 없습니다. 비전형계약이겠죠. 근데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도 우리 민법 채권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비전형계약이다. 그러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전형계약 중에서는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비스무리하다라는 거죠.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그런데 민법은요,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수임인이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되는데, 마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에서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게 된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민법상의 위임계약 관계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 수임인의 지위와 아주 유사하더라는 거죠. 근데 민법은 681조에서 수임인이,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에게 위임받은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타인의 사무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을 준용한다면 위임과 유사한 중개계약 관계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당신도 민법이 수임인이 준수토록 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부담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가 인정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와 기본윤리에 관해서 보셨고요.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